아이고, 이게 뭔 일이야? 친척 아주머니의 비명 소리가 장례식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시어머니가 친정 어머니의 영정사진 앞에서 소금을 사정없이 뿌려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님, 뭐 하시는 거예요? 은희가 다급하게 달려들었지만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얀 소금 알갱이들이 영정사진 위로, 제단 위로, 심지어 조화 위로까지 날아갔습니다. 혼이 붙으면 안 돼. 부정한 기운은 미리 막아야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을 하고 있다는 듯한 표정으로 소금 봉지를 또 찢어 뿌렸습니다. 장례식에 온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해요. 이게 뭔 짓이에요? 고모가 소리쳤지만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세게 소금을 뿌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이 기운 봐. 온몸에 소름이 다 돋네. 역시 상가집은 달라. 우리 손자한테 안 좋은 기운 옮길라. 은희는 그 순간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고작 이틀째인데 그 앞에서 이런 짓을. 어머님, 제발 그만하세요. 은희가 시어머니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팔을 뿌리치며 더욱 격하게 소금을 뿌렸습니다. 너는 몰라. 죽은 사람 옆에 있으면 그 기운이 산 사람한테 옮겨와. 특히 임신부는 더 조심해야 해.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여긴 우리 엄마 앞이에요. 은희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울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 그제야 시어머니 잠깐 멈췄습니다. 하지만 미안해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억울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뭐가요? 며느리와 손자 생각해서 하는 일인데 죽은 사람보다 산 사람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그 말에 장례식장이 더욱 술렁거렸습니다. 몇몇 친정 친척들은 화가 나서 일어섰고 조문객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은희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친정어머니의 마지막 가는 길을 이렇게 더럽혀도 되는 건가? 가슴이 미어져 왔습니다. 결국 은희는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친정어머니의 영정을 바라보며 흐느껴 울었습니다. 너무 미안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은희의 오열 소리가 장례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모습을 본 조문객들의 표정이 착잡해졌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 민준이 나타나서는 어머니 편을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보, 너무 그러지 마. 어머니도 우리 생각해서 하시는 일이야. 뭐라고? 은희는 눈을 크게 뜨고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시어머니 편을 든다고. 어머니가 무속을 믿으시는 건 알고 있었잖아. 나름 우리를 위해서. 지금 그런 소리 할 때야? 은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허탈감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소금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만족스럽다는 표정으로 빈 봉지를 털어냈습니다. 이제야 귀신이 달아나겠네. 너도 여기 오래 있지 말거라. 집에 오기 전에 꼭 소금 뿌리고, 알겠어? 은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귀신이라니. 친정어머니를 귀신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좀 해요. 민준이 뒤늦게 나서서 시어머니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민준이 주위를 둘러보며 당황스럽게 말했습니다. 조문객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사람들이 뭘 알아? 무속의 깊은 뜻을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는 거야. 시어머니는 소금 봉지를 가방에 집어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에이, 답답해. 좋은 일 해줬는데. 시어머니는 중얼거리며 나가는 모습을 보며 친정 친척들은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저런 시어머니를 두고 어떻게 살아? 은희는 그 모든 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친정어머니 앞에서 이런 망신을 당하다니. 하얀 소금 알갱이들이 영정 앞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조화 위에도 제단 위에도 소금이 묻어 있었습니다. 내가 치울게. 은희가 무릎을 꿇고 바닥에 소금을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또 나올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은희야, 내가 할 일 아니다. 이리 와. 큰 고모가 은희를 일으키려 했지만 은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소금 알갱이 하나하나를 줍다 보니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은희는 소금을 다 치우고 나서야 일어났습니다. 영정 속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자상하게 웃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더욱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엄마, 저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날 밤 은희는 친정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홀로 밤을 새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돌아가고 없었습니다. 산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의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은희는 하얀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다리도 배도 심장도 모든 게 마비된 것 같았습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 임신 3개월인데 이런 일이. 간호사의 위로 섞인 목소리도 멀게만 들렸습니다. 은희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줄줄 내리고 있었습니다. 튼튼아, 뱃속에서 꿈틀거리던 작은 생명이 사라진 자리가 너무 공허했습니다. 아직 성별도 모르고 이름도 정하지 못했지만 은희는 아이를 튼튼이라고 불렀었습니다. 튼튼하게 태어나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결국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눈물만 줄줄 흘렀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친정어머니 장례식에서 벌어진 그 일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소금을 뿌리던 모습, 친척들의 수군거림, 남편의 무관심. 그 모든 게 스트레스가 되어 결국 아이를 잃게 만들었습니다. 미안해, 튼튼아.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혼자 남은 병실에서 은희는 다시 울었습니다. 가슴을 쥐어뜯는 듯한 울음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게 원망스러웠습니다. 시어머니도 남편도 그리고 무력했던 자신도 울다 지쳐서 잠이 들었다가 깨기를 반복했습니다. 깰 때마다 현실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아이가 없다는 것, 혼자라는 것. 사흘째 되는 날 밤, 은희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제 정말 잃을 게 없어. 엄마도 잃었고 아이도 잃었습니다. 모든 걸 다 잃고 밑바닥을 찍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려갈 곳도 없었습니다. 퇴원하는 날 은희는 집에서 작은 보따리를 챙겼습니다. 튼튼이를 위해 미리 준비해 두었던 작은 베넷 저고리였습니다. 하늘색 천에 예쁜 꽃무늬가 놓여 있었습니다. 입혀보지도 못했네. 베넷 저고리를 품에 안고 친정 어머니 묘소로 향했습니다. 묘소에 도착했을 때는 해질 무렵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무덤 앞에서 은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작은 삽으로 무덤 옆에 구덩이를 팠습니다. 손이 아프도록 팠습니다. 베넷 저고리를 조심스럽게 구덩이에 넣었습니다. 작고 예쁜 옷이 흙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니 또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우리 튼튼이 하늘에서 잘 보살펴 주세요. 흙을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튼튼아,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할머니 곁에서 편히 쉬어. 작은 무덤이 만들어졌습니다. 은희는 그 앞에서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저 이제 정말 내 인생 살아볼게요. 달빛이 무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은희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다시는 누구한테도 휘둘리지 않을게요. 은희는 일어서서 무덤에 절을 했습니다. 은희는 집으로 돌아와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지낸 지도 벌써 10년이 됐네. 문득 신혼초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는 모든 게 새롭고 설레었었는데 10년 전 신혼집. 와, 정말 예쁘다. 우리 집이야? 25살 은희는 새 신혼집을 보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투룸에 새 가구들이 반듯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마음에 들어? 어머니가 직접 가구 다 골라주셨어. 민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시어머니의 관심이 고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희가 아직 잠옷 차림으로 있을 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님? 시어머니는 출입문 키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아직도 안 씻었어? 며느리가 이래서 되겠어? 죄송해요. 금방 씻을게요. 은희가 당황하며 일어나려 하자 시어머니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일단 앉아. 내가 할 얘기가 있어. 시어머니는 거실을 둘러보더니 냉장고를 가리켰습니다.
이 냉장고 자리가 잘못됐어. 동쪽을 향해 놓으면 안 돼. 찬 기운이 들어와서 집안 운이 막혀. 네? 그리고 화장실 문은 항상 닫아둬야 해. 열어두면 재물이 빠져나가. 은희는 멍하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뭔가 이상했지만 시어머니의 꼼꼼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그리고 빨간 옷은 목요일에 입으면 안 돼. 화가 많은 날이라 탈이나. 목요일에요? 그래, 목요일. 잊지 마라. 시어머니는 그날부터 거의 매일 찾아왔습니다. 은희가 설거지하는 걸 보고는 접시를 위아래로 쌓으면 안 된다. 속옷을 밖에 널면 복이 달아난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이 좀 까다로우시네. 은희가 민준에게 말하자 민준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원래 그러셔. 어릴 때부터 집안일에 신경을 많이 쓰시거든. 적응하면 괜찮을 거야. 하지만 시어머니의 간섭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은희야,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무슨 날이요? 음력 보름이야. 이런 날은 고기 먹으면 안 돼. 채식만 해야 해. 왜요? 그냥 그런 거야. 조상님들이 그렇게 해왔어. 은희는 점점 답답해졌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시집살이란 원래 이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명절날 시어머니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어머니 옷장 정리나 해드릴까? 옷장을 열자 은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온갖 부적들이 옷 사이사이에 끼워져 있었습니다. 빨간 천에 검은 글씨로 뭔가가 적혀 있는 부적들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서랍을 열어보니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굽한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 화려한 한복을 입고 방울을 흔들고 있는 사진, 제단 앞에서 절하고 있는 사진들. 어머님 설마 무당이세요? 시어머니는 방에 들어오더니 바닥에 부적을 보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거 왜 꺼냈어? 죄송해요. 청소하다가. 함부로 만지면 안 된다고 했잖아. 부적을 주워들며 화를 냈습니다. 그날 저녁 은희는 민준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혹시 뭔데? 무당이야? 민준이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아, 그거? 어머니가 무속인이시긴 한데 별로 신경 쓸 일 아니야. 신경 쓸 일이 아니라니? 그냥 취미 같은 거야. 동네 아줌마들 좀 봐주시고 그러시거든. 민준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은희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어머니 기분만 맞춰드려. 실제로 따를 필요는 없어. 민준의 말에 은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런 건 결혼 전에 말해야 되는 거야? 은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 줄 알아? 이게 그냥 넘길 일이야? 왜 그렇게 놀라? 별일 아닌데. 민준이 태연하게 대답하자 은희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별일이 아니라고요? 난 그런 거 싫어.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지 마. 그냥 취미 생활 정도라고 보면 돼. 너한테 나쁜 영향 없어. 아니지, 오히려 좋지. 우리 애군 막아주시고 잘 되길 기도해 주시는데. 민준은 정말 아무렇지도 않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은희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 내가 이거 알았으면 결혼 안 할까봐 말 안 한 거지. 뭔 소리야? 그런 게 아니라. 이거 사기야. 은희가 소리치자 민준이 당황했습니다. 그럼 왜 미리 말 안 했어? 말할 기회가 없었어. 기회가 없었다고? 1년 동안 사귀면서? 그때는 중요하다고 생각 안 했거든. 실제로 우리 생활에 영향 없으니까. 지금 엄청 영향받고 있잖아. 냉장고 방향부터 시작해서 옷 색깔까지? 은희가 흥분하자 민준이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은희야,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어머니도 우리 생각해서 하시는 일이야. 우리 생각? 나한테 하나도 안 물어보고 하시는데? 물어볼 필요 있어? 다 좋은 일인데. 민준의 답답한 반응에 은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은 어릴 때부터 그런 환경에서 자라서 익숙하겠지만 난 아니라고. 그러니까 적응하라고. 은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민준에게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 환경에서 자란 그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었던 거였습니다. 하,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결혼 전에 알았다면 정말 다시 생각해 봤을 텐데. 이미 늦었네. 은희는 그때부터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진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결혼한 지 6개월이 지날 무렵 은희는 시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아가 이리 와봐. 어느 날 은희를 부르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너도 이제 우리 집 며느리니까 알아야 할 게 있어. 네, 어머니. 우리 동네에서는 나를 보살님이라고 불러. 알지? 네, 들었어요. 내가 점집을 운영하고 있거든.
벌써 20년 넘었어. 시어머니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내 점괘를 믿고 찾아와. 아들 장가 보내고 딸 시집 보내고 사업 운세 보고 다 내가 봐주지. 아, 네. 그런데 말이야, 며느리가 부정하면 집안 전체가 망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가워졌습니다. 부정하다는 게 뭐예요? 생리할 때는 제사 음식 만지면 안 되고 아픈 사람 문병도 가면 안 돼. 네? 은희가 당황하자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자는 원래 부정한 존재야. 특히 생리할 때는 더 심하고. 그런 상태로 신성한 음식 만지면 조상님이 화내셔. 그런데 그게 그리고 병원이나 장례식장 같은 데도 가면 안 돼. 나쁜 기운 묻어와서 우리 집 운이 나빠져. 또 뭐가 있냐면 머리 감는 날도 정해져 있어. 음력으로 계산해서 좋은 날에만 감아야 해. 머리 감는 것까지요? 그럼 머리는 사람의 정수가 모이는 곳이야. 함부로 감으면 운이 빠져나가. 시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자 은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님, 그런데 이런 건 너무. 너무 뭐? 우리 조상들이 다 그렇게 해왔어. 전통이라고. 하지만 요즘 시대에 누가 그렇게 해요? 요즘 시대가 뭐가 중요해?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고 혼자서는 시어머니를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은희는 점점 우울해져 갔습니다. 결혼 생활이 이렇게 답답할 줄은 몰랐습니다. 결혼 10년째 드디어 임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정말이야? 확실해? 민준이 기뻐하며 은희를 안았습니다. 은희도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라 눈물이 났습니다. 응, 병원에서 확인했어. 6주 됐대. 와, 우리 아기가 생겼네. 민준이 신나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어머니에게 알릴 생각을 하니 걱정이 앞섰습니다. 지금 당장 가서 말씀드리자. 민준이 은희의 손을 잡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데 그렇게 신나서? 시어머니는 나오더니 민준의 표정을 보고 눈치챘습니다. 혹시 네, 은희가 임신했어요. 정말? 시어머니의 반응은 복잡했습니다. 기뻐하는 것 같기도 하고 걱정스러워 보이기도 했습니다. 몇 주 됐어? 6주요. 6주. 아직 불안한 시기네. 시어머니는 은희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임신부는 더욱 조심해야 해. 특히 우리 집 며느리는 더더욱. 네. 일단 아들을 낳아야 우리 집대가 이어져. 보살님께 여쭤봐야겠어. 보살님이요? 우리 동네 큰 보살님 있거든. 내 스승이셔. 그분한테 태몽이나 성별점을 봐달라고 해야겠어. 은희는 벌써부터 답답했습니다. 요즘은 병원에서 성별을 알 수 있어요. 병원이 뭘 알아? 신만이 아시는 거야.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임신했으니까 더욱 부정 타면 안 돼. 또 부정 얘기예요? 당연하지. 뱃속 아기한테 나쁜 영향 가잖아. 시어머니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기독교예요. 임신했으니까 우리 집 종교 따라야지. 아기 아빠 쪽 조상이 더 중요해. 시어머니의 말에 은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날 저녁 은희는 민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임신하고 나니까 어머님 간섭이 더 심해졌어.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말은 해볼게. 근데 어머니 성격 알잖아? 민준이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성격이 문제가 아니야. 이건 태교에 안 좋아. 그렇긴 하지만 어머니도 우리 생각해서 하시는 일이니까. 또 그 소리야? 은희가 한숨을 쉬자 민준이 달래려 했습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 아기한테 안 좋아. 그럼 어머니한테 제대로 말해줘. 알겠어. 시어머니의 끝없는 금기 사항들과 강요로 인해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어느 날 은희는 친정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울고 싶었습니다. 엄마, 은아, 왜 목소리가 그래? 친정 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 엄마 보러 갈게. 그래, 언제든 와. 엄마가 미역국 끓여 놓을게. 은희는 시어머니 몰래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머, 우리 은희 왔네. 화영이 문을 열어주며 반겼지만 은희의 얼굴을 보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은아, 너 많이 말랐네. 얼굴도 왜 이렇게 헬쑥해? 엄마, 은희는 어머니 품에 안기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화영이 딸을 안고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엄마, 나 너무 힘들어.
뭐가 힘든데? 시어머니가 또 뭐라고 했어? 화영은 딸의 상황을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후 은희가 자주 힘들어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앉아서 천천히 얘기해봐. 화영이 은희를 소파에 앉히고 따뜻한 차를 내어주었습니다.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그 집안에 있으면 정말 토 나올 것 같아. 그래도 여자가 참아야지. 결혼이라는 게 그런 거야. 화영이 딸을 달래려 했지만 마음이 아팠습니다. 엄마도 그렇게 생각해? 그게 아니라 그 집이 무속을 믿는다고 들었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 엄마, 나 정말 미칠 것 같아. 하루 종일 뭔가를 조심해야 하고 뭔가를 하면 안 되고. 은희가 다시 울먹였습니다. 그럼 민준이는 뭐라고 해? 민준이? 민준이는 어머니 편이야. 맨날 어머니 기분만 맞춰드려라고 해. 에휴. 화영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희야,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아기한테 안 좋아. 근데 어떻게 스트레스를 안 받아? 매일 감시당하는 기분이야. 그래도 참아야지. 이혼할 수도 없고. 화영의 말에 은희가 움찔했습니다. 엄마, 혹시나 뭐? 이혼하면 안 될까? 화영이 깜짝 놀랐습니다. 은하, 무슨 소리야. 임신했는데 이혼을 어떻게 해? 하지만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어.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결혼은 참고 살아야 하는 거야. 화영이 딸을 타일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됐습니다. 엄마도 젊을 때 시어머니한테 고생 많이 했어. 그래도 참고 살았잖아. 엄마 때와는 달라. 요즘에는 요즘에도 똑같아. 며느리는 참고 살아야 하는 거야. 화영이 단호하게 말했지만 은희의 헬쑥한 얼굴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해? 은희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일단 몸부터 챙겨. 너 너무 말랐어. 화영이 딸의 얼굴을 쓸어주었습니다. 미역국 먹고 가. 둘이 함께 식탁에 앉아 미역국을 먹는데 화영이 갑자기 기침을 했습니다. 콜록. 엄마, 왜 그래? 감기야? 아니야. 요즘 목이 좀 칼칼해서. 화영이 손으로 목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병원 가봤어? 병원이 뭐 별거 있겠어? 나이 들어서 그런 거지. 그래도 가봐야지. 요즘 몸이 많이 안 좋다고 했잖아. 은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했잖아. 너나 몸 잘 챙겨. 엄마, 꼭 병원 가봐. 알겠어. 화영이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엄마, 미안해. 요즘 자주 못 와서. 뭐가 미안해? 내가 힘든데. 화영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무 힘들면 언제든 집으로 와. 은희는 그날 오후까지 친정에 있으면서 어머니와 오랜만에 편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은희, 힘내. 엄마가 항상 너 편이야. 그 말이 은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친정 어머니만이 유일하게 자신의 편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은희는 조금이나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집에 들어서자마자 다시 현실이 밀려왔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시어머니는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친정에 다녀왔어요. 은희는 또다시 한숨을 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함이 그리워졌습니다. 임신 2개월에 접어든 어느 날 새벽 갑작스럽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은희가 잠결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은하, 큰일 났어. 큰 고모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고모, 무슨 일인데요? 네 엄마가 쓰러졌어. 지금 응급실에 있어. 뭐라고요? 은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옆에서 자던 민준도 깨어났습니다. 뇌출혈이래. 빨리 와. 지금 갈게요. 은희가 전화를 끊고 급히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민준이 졸린 눈을 비비며 물었습니다. 엄마가 쓰러졌어. 뇌출혈이래. 뭐? 정말? 민준도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빨리 병원 가야 해. 은희가 가방을 챙기려는데 민준이 팔을 잡았습니다. 잠깐, 은희야. 왜? 빨리 가야 해. 아니, 그게 아니라 어머니한테 말씀드려야 하지 않을까? 지금 그런 게 중요해? 은희가 현관문으로 향하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무슨 소란이야? 아, 어머니. 은희 친정어머니가 쓰러지셔서. 민준이 설명하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 상가집에 가겠다고? 상가집이 아니라 병원이에요. 은희가 반박했습니다.
병원이든 어디든 산모가 그런 데 가면 안 돼. 부정타잖아. 특히 응급실은 더 위험해. 죽을 뻔한 사람들 기운이 가득한 곳이야. 어머님, 지금 그런 소리 할 때예요? 은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 소리가 아니라 우리 손자 생각해야지. 비켜주세요. 안 돼. 절대 못 가. 민준이 은희의 어깨를 잡으려 하자 은희가 뿌리쳤습니다. 손대? 은희야, 은희가 민준을 쏘아봤습니다. 그럼 당신이 가서 소식 전해줘. 내가. 응, 당신이라도 가서 어머니 상태 확인해줘. 하지만 나도 직장 있고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민준의 대답에 은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당신도 못 간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내일 가면 안 될까? 내일 지금 응급실에 계신데? 저는 누구 며느리이기 전에 엄마 딸이에요. 그때 전화벨이 또 울렸습니다. 은희가 급히 받았습니다. 은아, 어디야? 빨리 와. 고모의 목소리가 더욱 다급했습니다. 고모, 지금 갈게요. 결국 은희는 나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하면서 은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기다려요. 제가 꼭 갈게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4시였습니다. 친정 식구들이 응급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아, 고모가 달려와 안았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아직 수술 중이야? 많이 위험하대. 은희는 유리창에 손을 대고 오열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반대를 무릅쓰고 온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수술이 끝난 것은 오전 10시였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수술은 했지만 상태가 매우 위험합니다. 언제 깨어날지 모르겠어요. 그럼 회복 가능성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뇌 손상이 심해서요. 의사의 말에 친척들이 모두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곁에서 많이 대화해 주세요. 들을 수도 있으니까요. 은희는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어머니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나야. 화영은 온몸에 기계를 연결한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숨소리만 가까스로 들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더 자주 보러 오지 못해서. 병원 가보라고 했는데 왜 안 갔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엄마,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엄마 없으면 안 돼. 아기는 괜찮아? 네, 괜찮아요. 엄마 걱정 마세요.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나자마자 딸 걱정을 했습니다. 은하야, 네, 엄마. 엄마가 미안해. 왜요? 뭐가 미안해요? 너 혼자 너무 힘들게 했구나. 화영의 목소리가 가늘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뭘 잘못했어요? 시집 보내고 제대로 챙겨주지 못해서 엄마, 너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요. 거짓말. 내가 다 알아. 화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시어머니가 너무 심하게 굴어도 엄마가 별로 도움이 안 됐지?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야. 엄마가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게 제일 후회된다. 화영이 힘들어하며 말했습니다. 항상 참아라, 참아라만 했지. 이제는 네 인생 살아라. 화영이 은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집에 너무 매여 있지 마라. 엄마, 무슨 소리예요? 넌 아직 젊으니까. 화영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봐. 결혼이 전부가 아니야. 행복하지 않으면 바꿔.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는 용기가 없어서 평생 참고 살았어. 화영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너는 달라. 엄마, 당당하게 살아. 사랑해. 우리 은희. 그것이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날 어머니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엄마, 엄마. 은희가 어머니를 흔들어 깨우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안 돼요. 엄마. 간호사들이 달려와서 은희를 말렸습니다. 산모님, 진정하세요. 뱃속 아기 위험해요. 하지만 은희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저 혼자 어떻게 살아요? 은희는 어머니의 차가워진 손을 붙잡고 밤새 울었습니다. 친정 어머니 장례를 치른 지 한 달 후 은희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인터넷에서 여성 전문 변호사를 찾아봤습니다. 이은주 변호사. 화면에 나온 프로필을 보니 이혼 전문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담 예약하고 싶습니다. 네,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내일 가능할까요? 다음 날 은희는 법무법인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이혼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떨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주 변호사입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화로 예약한 김은희입니다. 앉으세요. 차 한 잔 드시죠? 은희에게 따뜻한 차를 내어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어요? 이혼. 상담받고 싶어서요. 은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10년 됐어요. 자녀분은? 없습니다. 이혼 사유가 뭔가요? 은희는 깊은 숨을 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속인이에요. 저한테 무속 규칙들을 강요하고, 무속 규칙이요? 네, 생리할 때는 제사 음식 못 만지게 하고 병원도 못 가게 하고, 은희가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임신했을 때는 더 심했어요. 토끼고기 먹으면 아기가 토순이 된다고 하고, 검은 옷 입으면 아기가 우울하게 태어난다고 하고, 세상에. 변호사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병문안도 못 가게 했어요. 부정 탄다면서 정말요? 그 스트레스로 아이를 잃었어요. 은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산하셨다고요? 네. 그리고 친정어머니 장례식 때는 은희가 소금을 뿌린 일까지 모두 털어놓자 은주가 분노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정신적 학대입니다. 정신적 학대요? 네, 종교의 자유를 빙자한 강요와 협박이에요. 게다가 배우자가 보호 의무를 방기했고요. 남편분은 뭐라고 하세요? 맨날 어머니 기분만 맞춰드려라고 해요. 실제로 따를 필요는 없다면서요. 배우자라면 당연히 아내를 보호해야 하는데 그럼 이혼 가능할까요? 은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요? 무속 관련 사건은 판례가 많지 않거든요. 입증이 어려워요. 은주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있다면 가능해요. 녹음이나 영상, 문자 같은 것들 말이에요. 증거요? 네, 시어머니가 강요하는 장면을 녹음하거나 남편이 방관하는 모습을 기록해 두세요. 알겠어요. 그리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의료진 소견서도 필요해요. 병원에서 진단받으셨나요? 아직은 빨리 병원 가서 진단받으세요. 그것도 중요한 증거예요. 은주가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증거만 충분하다면 70% 이상이에요. 특히 유산까지 했다면 더 그렇죠. 은희는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상황을 보면 5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예상됩니다. 그렇게 많이요? 정신적 학대가 10년간 지속됐으니까요.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다만 남편과 시어머니가 완강하게 나올 수 있어요. 특히 무속인들은 자신들이 옳다고 믿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철저히 준비하세요. 증거 수집하고 의료진 소견서 받고 주변 증인들 확보하고 알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이런 일을 당하고도 10년을 참으신 게 대단해요. 이제라도 인생을 되찾을 수 있게 제가 반드시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은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제 삶을 살고 싶어요. 은희는 그날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면서 은희는 다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시작할게요. 당당하게 살라고 하셨죠? 꼭 그럴게요. 변호사 상담을 받고 온 그날 저녁, 은희는 민준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 민준이 TV를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리 결혼 생활에 대해서.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어? 은희는 소파에 앉아 심호흡을 했습니다. 나 더 이상 못 살겠어. 뭘? 민준이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님 때문에 너무 힘들어. 또 그 얘기야? 은희야, 좀 참아줘. 어머니도 나이 드시면서 좀 누그러지실 거야. 누그러진다고. 10년 동안 더 심해졌어. 은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도 어머니잖아. 우리가 맞춰드려야지. 맞춰드린다고. 나는 언제까지 참아야 해? 그렇게 말하지 마. 어머니도 나름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야. 민준이 또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라고? 은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친정 엄마 병문안도 못 가게 한 게 나를 위해서라고? 그건 내가 임신부였으니까.
그 스트레스로 우리 애도 잃었어. 그건 어쩔 수 없었던 일이야. 10년 동안 참았어. 정말 한계야?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민준이 짜증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은 어머니와 나 둘 중에 누굴 택할 거야? 왜 그런 식으로 몰아가? 몰아간다고. 선택하라는 거야. 둘 다 소중한 사람인데 왜 선택해야 해? 민준이 화를 냈습니다. 소중하다고. 정말? 은희가 비웃었습니다. 그럼 내가 소중하면 왜 보호해주지 않았어? 보호했잖아. 내가 중간에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중간에서 힘들었다고. 당신은 맨날 어머니 편만 들었잖아. 은희가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그게 아니라 어머니 마음을 다치게 하기 싫어서. 그럼 내 마음은 다쳐도 상관없어?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야? 설명해봐. 은희가 따져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키워주신 분이야. 그래서? 함부로 대할 수 없어. 민준의 대답에 은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나는? 나는 10년 동안 당신과 살아온 사람이야. 너도 소중해. 하지만 하지만 어머니가 더 소중하다는 거지. 은희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당신의 그 태도도 정말 징글징글해. 이제 그만하자. 뭐라고? 민준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혼하자고 했어. 미쳤어?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야. 10년 동안 생각해온 거야. 은희야, 너 정말 미친 거 아니야? 미쳤다고. 나는 지금까지 미치지 않고 참아온 게 신기해. 조금만 더 참으면 될 텐데 왜 이렇게까지 해? 민준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언제까지?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런 말 하지 마. 사실이잖아. 당신은 평생 어머니 편일 거잖아. 나에게는 생존이야. 더 이상 참으면 내가 죽어.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알잖아. 당신 없이 내가 어떻게 살아? 됐어. 이제 그만하자. 당신 같은 사람과 결혼한 게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어. 그 순간 은희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과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고. 10년을 기다렸지만 민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되자 시어머니와 민준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뭐? 진짜 이혼 소송을 걸었다고? 시어머니는 법원에서 온 소송장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민준도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며느리가 미쳤어. 정말 미쳤다고. 소송장을 바닥에 던지며 분노했습니다. 10년 동안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어머니, 일단 변호사부터 구해야겠어요. 민준이 급하게 변호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시어머니는 동네 사람들에게 은희의 악담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며느리가 얼마나 못된 년인지 몰라요. 무슨 일인데 그래요? 이혼 소송을 걸었어요. 시어머니한테. 세상에, 왜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며느리 좋으라고 한 일인데. 시어머니는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이 버릇이 없어졌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동네 아줌마들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하지만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 재판날 법정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은희의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 시어머니 씨는 10년간 원고를 정신적으로 학대해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학대인가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종교적 신념을 강요하며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했습니다.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은주가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며느리가 부정하면 집안 전체가 망해. 생리할 때는 제사 음식 만지면 안 되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고,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 부분에서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민준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은 종교적 신념에 따른 것으로. 종교의 자유는 인정하지만 타인에게 강요할 권리는 없습니다. 판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증거가 더 있습니다. 은주가 또 다른 녹음을 재생했습니다. 절대 안 돼. 우리 손자한테 무슨 일 생기면 어떻게 할 거야? 친정 어머니가 위급할 때 병원 가는 것을 막는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누구 며느리이기 전에 누구 딸이에요. 엄마가 죽어가는데 어떻게 못 가게 해요? 은희의 절규하는 목소리까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스트레스로 인해 원고는 유산까지 했습니다. 은주가 의료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임신 3개월의 유산. 원인은 극심한 스트레스입니다. 판사가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시어머니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위해서 한 일이에요. 조용히 하십시오. 무속은 우리 조상들의 전통이고 며느리가 복받기를 바라서 한 일인데 왜 이렇게 나쁘게 말하나요? 시어머니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피고인께서는 본인의 종교적 신념을 배우자에게 강요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인격권 침해입니다. 판사가 시어머니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장님, 시어머니의 변호사가 변명하려 했지만 판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종교나 신념을 타인에게 강요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피고인 민준 씨 배우자 보호 의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중간에서 힘들었습니다. 중간에서 힘들었다는 것이 배우자를 보호하지 않은 이유가 됩니까? 그게 아니라 어머니도 나름 우리를 위해서 배우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할 때 적절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판사의 날카로운 질문에 민준이 말을 못했습니다. 대답하십시오. 저는 어머니 기분만 맞춰달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배우자보다 어머니가 더 중요했다는 말입니까?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뭡니까? 민준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판사가 계속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특히 원고의 친정어머니가 위급한 상황에서 병문안을 막은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방청석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민준 씨는 배우자 보호 의무를 명백히 방기했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결혼은 상호 존중과 보호를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결혼의 본질에 어긋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은희가 숨을 멈췄습니다. 배우자의 지속적인 정신적 학대와 돌봄 의무의 명백한 방기를 인정합니다. 이혼을 인용합니다. 그 순간 은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위자료는 8천만 원으로 정합니다. 이상으로 판결을 마칩니다. 판사가 법정을 나가자 은희는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이겼다. 정말 이겼어. 은주가 은희를 안았습니다. 축하해요. 정말 잘 싸우셨어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덕분이에요. 은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은희는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습니다. 자유. 이게 자유구나.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더 이상 무속 규칙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혼으로 끝일 줄 알았지? 은희가 거실에 앉아 시어머니의 점집 전단지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받은 고통. 이제 돌려줄 차례야. 은희는 컴퓨터를 켜고 시어머니의 점집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 보살님 점집이라고 검색하니 여러 후기들이 나왔습니다. 역시나 대부분이 불만 섞인 후기들이었습니다. 100만 원짜리 부적 샀는데 아무 효과 없음. 은희는 이런 후기들을 캡처해서 저장했습니다. 다음 날 은희는 시어머니의 점집 근처로 갔습니다. 변장을 하고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줌마, 오늘 일진이 안 좋아요. 시어머니는 한 중년 여성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큰 애군이 있어요. 100만 원짜리 부적을 사셔야 해요. 100만 원이요? 네, 그래야 재앙을 막을 수 있어요. 은희는 몰래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비싼 것 같은데. 돈이 아까우세요? 생명보다? 시어머니는 협박하듯 말했습니다. 이 부적 안 사시면 한 달 안에 큰일 날 거예요. 그럼 사겠어요?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희는 분노했습니다. 저런 식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날에는 더 심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아들이 취직이 안 된다고요? 한 아버지가 시어머니에게 상담을 받고 있었습니다. 큰 문제예요. 집안의 조상 영가가 화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500만 원짜리 큰 굿을 해야 해요. 그래야 조상님이 도와주셔요. 500만 원이요. 네, 조상님을 달래려면 그 정도는 해야죠. 하지만 우리가 그런 돈이 어디? 돈을 아끼면 아들이 평생 취직 못해요. 그래도 괜찮으세요? 시어머니가 겁을 주자 아버지가 고민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결국 그 아버지도 돈을 냈습니다.
은희는 이런 장면들을 계속 녹음하고 영상으로 찍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조사한 결과 시어머니의 사기 수법이 확실해졌습니다. 완벽한 사기 수법이네. 은희는 수집한 증거들을 정리했습니다. 녹음 파일 15개, 영상 8개, 피해자 후기 스크린샷 30여 개. 이제 고발할 차례였습니다. 은희는 시사 고발 프로그램 PD 진실에 제보 메일을 보냈습니다. 제목 무속인 사기 고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무속인인 시어머니로부터 10년간 피해를 받은 피해자입니다. 최근 이혼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점집에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 시어머님은 무당을 흉내내는 사기꾼입니다. 녹음, 영상 등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은희는 수집한 모든 증거를 첨부해서 메일을 보냈습니다. 이틀 후 PD수첩 제작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PD진실 김 기자입니다. 제보해 주신 내용 확인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증거가 상당히 구체적이네요. 한번 만나서 상세히 얘기 나눠볼까요? 네, 좋습니다. 다음 날 은희는 제작진과 만났습니다. 정말 대단한 증거들이네요. 김 기자가 녹음을 들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치고 있었군요. 네, 저도 10년간 이런 식으로 당했어요. 은희가 자신의 경험도 털어놓았습니다. 이분 말고 다른 피해자들도 찾아보겠습니다. 방송 제작에 협조해 주시겠어요? 물론이죠. 적극 도와드릴게요. 제작진은 본격적인 취재에 들어갔습니다. 은희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시어머니의 점집을 추적했습니다. 몰래 카메라로 촬영한 결과 더 충격적인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시험에 떨어진 딸을 위해 300만 원짜리 구슬했는데 결국 재수했다. 남편 사업이 잘 안 된다며 1000만 원을 넘게 썼는데 결국 파산했다. 계속 돈만 달라고 하고 효과는 전혀 없었다. 피해자들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제작진은 시어머니에게도 인터뷰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필요한 일을 해줬을 뿐이에요. 사기가 아니라고요. 시어머니는 문 앞에서 소리치며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제작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사기 현장을 생생하게 담아냈습니다. 이제 방송 나가면 끝이야. 은희가 집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10년 동안 나를 괴롭힌 대가를 치러야지. 은희의 눈에는 복수의 의지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무고한 사람들이 당하지 않게 해줄 거야. 어머님, 각오하세요. 이제 진짜 심판의 시간이에요. PD진실 가짜 보살의 충격적 실체를 고발합니다. 방송이 시작되자 은희는 TV 앞에 앉아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고발할 사건은 종교를 빙자한 악질적인 사기 사건입니다. 김 기자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화면에 시어머니의 점집이 나타났습니다. 정보살이라는 간판이 선명했습니다. 이곳에서 20년간 사기를 저질러온 정모 씨의 실체를 폭로합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집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어머니, TV 좀 보세요. 민준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뭔데 그렇게 난리야? 시어머니는 나와서 TV를 보더니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이게 뭐야? 화면에는 시어머니가 굿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조상 영가가 화나셨어요. 500만 원짜리 큰 굿을 해야 해요. 어떻게 이런 영상이? 시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방송은 계속됐습니다. 피해자 A씨의 증언을 들어보시죠. 시험에 떨어진 딸을 위해 300만 원짜리 굿을 했는데 결국 재수했어요. 그러니까 더 큰 굿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피해자 B씨의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남편 사업이 잘 안 된다며 1000만 원을 넘게 썼는데 결국 파산했어요. 그런데도 계속 돈만 달라고 하더라고요. 피해자들의 증언이 이어지자 시어머니는 TV를 끄려 했습니다. 어머니, 끄지 마세요. 끝까지 봐야죠. 민준이 말렸습니다. 이 사기꾼은 자신의 며느리에게도 같은 짓을 했습니다. 화면에 은희가 나타났습니다. 모자이크 처리는 되어 있었지만 목소리는 그대로였습니다. 결혼하실 때 무속인인 걸 몰랐다고 하셨는데. 네,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시집 갔어요. 그 당시에는 이혼이 여자 인생에서 흠이라고 생각해서 참고 살았는데 점점 더 심한 강요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측에 제보를 해주신 이유가 뭔가요? 시어머니는 간절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사람입니다. 저한테 이런 말을 한 적도 있어요.
보살인 척 나 자신까지 속여야 남도 속는다면서요. 은희의 증언에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저 년이? 저 배은망덕한 년이? 방송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의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정보살,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했어요. 누구세요? 작년에 굿한 사람이요. 500만 원 돌려내요. 그건 돌려내라고. 안 그러면 경찰서 갈 거야. 전화가 계속 걸려왔습니다. 모두 환불을 요구하는 전화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전화기 꺼요. 민준이 말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의 집 앞에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정보살 나와? 돈 돌려내. 야, 이 사기꾼. 피해자들이 집 앞에서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밖에 사람들이. 민준이 창문을 조심스럽게 열어봤습니다. 저기 있다. 정보살 아들. 너도 공범이지? 사람들이 민준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나와 돈 돌려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탁! 계란이 집 유리창에 날아왔습니다. 나와서 사과해. 계란이 계속 날아왔습니다. 어머니, 경찰 불러요. 경찰? 경찰이 우리 편일 것 같아? 시어머니는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문 열어. 돈 돌려내.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구경 나왔습니다. 어머, 정말 사기였구나. 그러게 맨날 이상하다 했어. 돈 많이 번다더니 저런 짓으로. 시어머니는 푸념했습니다. 아, 지긋지긋해. 시험 떨어져 놓고는 보살님이 점괘 잘못 봤다며 난리야. 공부를 안 하니까 떨어진 거지. 내 탓이야? 시어머니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업 망한 것도 본인들이 무능해서지. 구 탓이야? 어머니, 뭐야? 사실이잖아. 더 이상 이 동네에서는 살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이사 갈 준비해요. 이사? 여기서는 못 살아요. 멀리 가야겠어요. 민준의 말에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먼 타지로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은희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결국 저렇게 돌려받는구나. 어머님은 끝까지 잘못을 인정 안 하고 살겠지. 서울에서 200km 떨어진 작은 시골 도시. 시어머니와 민준은 낡은 옥탑방 하나를 겨우 구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지내셔야 해요. 민준이 좁은 옥탑방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10평도 안 되는 공간에 화장실과 부엌이 붙어 있는 원룸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이런 데서 살아야 해?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우리 상황에. 민준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위자료 8천만 원을 지급하고 나니 집도 팔아야 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꼴을 당해야 해? 첫날 밤 시어머니는 딱딱한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웠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예전에 쓰던 고급 침대가 그리웠습니다. 어머니, 참으세요.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면. 나중에 언제? 민준은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경력이 단절된 분은 혹시 방송에 나온 분 아니세요? 면접관들이 의심의 눈길을 보냈습니다.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민준이 부인했지만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민준은 공장에서 일당 6만 원짜리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저녁에 민준이 돌아오면 둘이서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아, 지긋지긋해. 난 정말 잘못한 게 없다니까. 그 방송사 고소해야겠어. 시어머니는 여전히 푸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그저 좁은 옥탑방에서 라면을 먹으며 지내는 평범한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이혼 판결이 확정된 지 6개월 후 혼자 살기 시작한 새 아파트에서 은희는 매일 무엇을 할지 고민했습니다. 이제 정말 내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10년 동안 억압받았던 삶에서 벗어나니 오히려 막막했습니다. 뭘 하며 살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은희는 중얼거렸습니다. 어느 날 동네를 산책하다가 임대 안내문이 붙은 작은 상가를 발견했습니다. 카페, 어떨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어떤 이름이 좋을까? 문득 친정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은하당. 자신의 이름 은과 어머니 이름 화영에서 한 글자씩 따서 지었습니다. 인테리어는 직접 했습니다.
돈을 아끼기 위해서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자신의 손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거야. 벽을 칠하며 은희는 뿌듯했습니다. 따뜻한 아이보리색 벽, 중고로 산 가구에 직접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이렇게 예뻐지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꾸며갔습니다. 카페 한쪽 벽에는 친정 어머니의 사진을 걸었습니다. 생전에 가장 밝게 웃고 있던 모습이었습니다. 드디어 오픈 날이 되었습니다. 은하당 카페 오픈. 작은 현수막을 걸고 혼자서 문을 열었습니다. 첫 손님은 동네 할머니였습니다. 어머, 여기 카페 생겼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오픈했어요. 그래요? 그럼 아메리카노 한 잔 줘봐요. 네, 잠시만요. 은희가 정성스럽게 커피를 내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맛있네? 여기 분위기도 좋고 할머니가 만족스러워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매출 3,500원. 은희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시작이야. 정말 시작이야. 처음 몇 주는 손님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은희는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카페에 와서 정리를 했습니다. 테이블을 닦고 꽃을 갈아주고 메뉴판을 정리했습니다. 근처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이 자주 왔습니다. 사장님, 여기 정말 마음이 편해져요. 그래요? 네, 다른 카페들은 너무 시끄럽거나 바쁘거나 한데 여기는 정말 쉴 수 있어요. 은희가 원했던 반응이었습니다. 은희가 카페를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때는 엄청 더운 여름이었습니다. 후, 은희는 에어컨을 틀어놓고도 땀이 날 정도로 무더운 날씨에 시원한 물을 마시며 컵을 닦고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아스팔트에서 아지랑이가 피어오를 정도였습니다. 정말 덥네. 그때였습니다. 쿵! 갑자기 카페 앞에서 무언가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희가 고개를 들어 밖을 보니 한 어르신이 길 한가운데 쓰러져 있었습니다. 어? 은희는 깜짝 놀라 컵을 내려놓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어르신, 어르신. 70대로 보이는 남자 어르신이었습니다. 얼굴과 온몸의 땀이 비 오듯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은희가 다급하게 어르신을 부축했습니다. 어르신이 가까스로 눈을 떴습니다. 눈동자가 초점이 없었습니다. 어르신, 119 부를게요. 가만히 계세요. 은희가 핸드폰을 꺼내려는 순간 어르신이 화들짝 놀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안 돼. 아가씨 부르지 마. 네, 왜요? 나 병원비가 없어. 어르신이 일어나려고 몸부림쳤지만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은희는 그 순간 울컥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병원비가 없어서 119도 못 부른다고. 어르신, 잠깐만 기다리세요. 은희는 급히 카페 안으로 들어가 지갑을 가져왔습니다. 지갑 안에 있던 5만 원짜리 4장, 총 20만 원을 꺼냈습니다. 카페 매출로 모아둔 소중한 돈이었지만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이거 드릴게요. 은희가 어르신의 손에 돈을 쥐어드렸습니다. 뭘 이런 걸. 어르신이 당황했습니다. 병원비 걱정하지 마세요. 이걸로 치료받으세요. 그 말에 어르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이런 친절을 받을 자격이. 어르신이 목이 메어 말을 못했습니다. 자격이 있으시죠? 어르신도 누군가의 소중한 분이세요. 곧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서 신고 들어왔습니까? 구급 대원들이 달려왔습니다. 여기요. 어르신이 더위로 쓰러지셨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구급 대원들이 어르신을 살폈습니다. 혈압이 좀 높으시네요. 일사병 증상도 있고요. 병원으로 모셔야겠습니다. 구급 대원들이 어르신을 들것에 옮겼습니다. 아가씨 고마워. 정말 고마워. 병원에서 꼭 치료받으세요. 은희가 구급차를 배웅했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지? 갚을 필요 없어요. 그냥 건강하게 지내세요. 은희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내가 도울 수 있어서 다행이야. 그날 이후로 은희는 카페 앞에 항상 시원한 물을 준비해두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문 앞에 작은 테이블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시원한 물이 담긴 물통과 일회용 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긴 의자도 하나 두었습니다. 더운데 시원한 물 한 잔 드시고 가세요. 은희가 지나가는 동네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고맙네. 정말 목 말랐는데. 할아버지가 물을 벌컥벌컥 마시며 고마워했습니다. 언제든 드세요. 매일 갈아 놓을게요. 이런 착한 사람이 다 있나? 할아버지가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은희는 매일 아침 시원한 물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해요. 이런 배려가 어디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고마워했습니다. 그 다음날 오후 은희가 카페에서 정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딸랑. 문이 열리며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박스를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어제 우리 아버지 도와주신 분이세요? 여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요? 네. 어제 길에서 쓰러지셨는데 여기 카페 사장님이 도와주셨다고 들었어요. 아내네 맞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네, 병원에서 하루 입원하고 오늘 퇴원하셨어요. 다행이네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여성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사장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세요. 천사를 만났다고. 여성이 손에 들고 있던 박스를 내밀었습니다. 저희가 힘들게 살아가는지라. 큰 건 준비 못했어요. 박스 안에는 바카스가 들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마음만으로도 충분해요. 아니에요. 20만 원이나 주셨는데 이것밖에. 은희가 사양했지만 여성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꼭 받아주세요. 안 그러면 저희가 너무 마음이 무거워요. 그럼 고맙게 받을게요. 사실 저희 아버지가 혼자 사세요. 여성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는 몇 년 전에 돌아가시고 저희도 형편이 어려워서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그러셨군요. 어르신께 안부 전해주세요. 몸조리 잘 아시라고요. 네, 꼭 전해드릴게요. 여성이 또 한 번 깊게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분이 계셔서 세상이 따뜻한 것 같아요. 언제든 오세요. 어르신 뵙고 싶어요. 네, 꼭 모시고 올게요. 여성이 나가려다가 뒤돌아봤습니다. 사장님, 복 많이 받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문이 닫힌 후 은희는 바카스 박스를 바라보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런 마음이 더 고마운데 힘들게 살아가는 중에도 고마움을 표현하러 온 딸의 마음이 너무 따뜻했습니다. 바카스 하나를 꺼내 마시며 은희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작은 도움을 줬을 뿐인데 이렇게 고마워해 주시다니. 어느 날은 직접 만든 빵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세요. 혼자 사는 동네 할머니에게 직접 구운 식빵을 드렸습니다. 아이고, 이걸 어떻게 받아? 많이 만들어서요. 드시고 기운 내세요. 고맙다. 정말 고마워. 은희의 마음씨에 감동한 사람들은 점점 카페를 많이 찾게 되었습니다. 여기 사장님 정말 착하시더라.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에서 유명한 카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명해진 이유가 특별했습니다. 커피 맛도 좋지만 마음이 편해져요. 사장님이 따뜻하셔서 그런가 봐요. 정말 쉴 수 있는 곳이에요. 굳이 뭘 사지 않더라도 잠시 쉬었다 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사장님, 오늘은 돈이 없어서. 한 학생이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앉아 계세요. 정말요? 네, 물도 드시고 편히 쉬세요. 감사합니다. 3, 4, 5 모여서 편하게 쉴 수 있는 카페였습니다. 여름에는 동네 어르신들이 와서 시원한 곳에서 쉬어가셨습니다. 겨울에는 추위에 떠는 사람들이 잠시 들러 몸을 녹여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따뜻한 차 드릴까요? 아니에요. 잠시만 있다 갈게요. 그래도 차 한 잔은 드셔야죠. 은희가 따뜻한 생강차를 내어주었습니다. 모두가 은화당에서 잠시나마 평안을 찾았습니다. 은희는 매일 꽃을 다듬고 손님들에게 차를 내오며 누군가에게는 안식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네. 테이블을 닦으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일도 많은 분들이 편안함을 찾아가시길. 은희의 하루는 그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하루, 자신도 함께 치유되는 하루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모든 여성들이 은희처럼 당당하게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